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업중학교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21차시고요. 대단원 5, 중단 2, 민족문화의 발달로 교과서는 158쪽부터 161쪽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항상 이 영상 찍을 때마다 왠지 이 색깔의 한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한복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왜 찍을 때마다 약간 이 색인지 모르겠네. 다 선생님 옷이 이거밖에 없나요? 할까봐 좀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찍을 때만 이거네요. 어떻게 보니까. 자, 오늘은 두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조선초 문화에 대해서 알게요. 그래서 과연 조선초에 어떤 문화가 있었나, 특히 왜 그런 문화가 발전되었나를 배워볼 거고,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상강행실도라는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와 가장 관련된 왕이 한 분 계세요. 항상 선생님한테도 가끔 친구들 중에 선생님은 어떤 왕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도 항상 그때 얘기하는 왕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세종대왕님이신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 다 물어 떠보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나도 좋긴 한데, 다 좋아하니까 뭔가, 나도 이 사람 좋다고 하면 너무 평범한 것 같은 대답? 그래서 세종대왕이라고 가끔 대답할 때가 약간 좀 뻘쭘할 때도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이 세종대왕님은 정말 훌륭한 왕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왜 그런지를 오늘 수업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수업을 하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 첫 번째 학습 목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학습 목표 조선초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여러분 158쪽부터 161쪽 해당되는 내용이고, 158쪽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요. 조선 전기에는 인생의 안정과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힘써 실용적이고 자주적인 문화가 발전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이때 조선 초의 약간 특징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문화들을 발전시킵니다. 근데 특히 이 중에 교과서에 좀 소개되는 이 책이나 문화재들은 정말 대단하게도 거의 다 이 세종대왕님 때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가장 유명한 우리의 문화재죠.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가르칠 훈자의 백성님, 그리고 바를 정자의 소리 음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한글, 우리의 훌륭한 한글인데, 정말 이 세종대왕님이 정말 이 한글 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중국 우리가 만약에 그 전까지 한자를 썼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한자 이렇게 키보드에 치는 거 봤나요? 정말 한자가 수만 가지의 글자가 있다 보니까 이거 정말 활용하기가 어렵고 실생활 쓰기도 어렵고 그걸 다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훌륭한 한글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책을 읽고 쓸 수 있고 또 말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지금 현재 한글은 세계 문화 유네스코의 가장 훌륭한 전 세계 한 2,900여 종의 글자가 있다고 해요. 그 글자 중에서 문화 유네스코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가 바로 이 훈민정음이다, 한글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1989년에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상이라는 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상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문맹 퇴치를 위해서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훌륭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알려주는 훌륭한 사람이나 단체한테 주는 상이 이 세종대왕 상인데요. 세종대왕님은 이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당시에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문맹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가 바로 이 훈민정음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또 다른 어떤 문화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서적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약간 선생님이 수업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정말 훌륭한 우리의 문화 기록이고 정말 어떤 나라에 비교해서도 훌륭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왕들의 업적을 다 다룸으로써 훗날 교훈의 역사가 되었고 왕한테는 조심할 만한 그런 의미, 그래서 조선이 어떻게 보면 500년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선생님이 저번에 설명했죠. 두 번째 물책은 여러분 상강행실도입니다. 상강이 무엇이냐? 유교에서 말하는 왕과 신하,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될 도리를 상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강을 잘 따른 사람들을 이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도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유교에서 말하는 뭐 예와 충을 다한 사람들, 뭐 효자 이야기, 효녀 이야기, 그리고 뭐 충신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세종대왕님이 편찬하신 책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유교 윤리, 도덕 의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점은 이 책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을 쓸 때도 과연 이걸 읽는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고 쓰게 된 것이죠. 선생님도 이 수업을 만들 때 많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내 수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선생님도 촬영한 다음에 한번 꼭 보거든요.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에서 솔직히 잘 듣고 있는지 걱정도 되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이 잘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게임하고 있다가 아차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핸드폰 게임하고 있다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세종대왕님도 이 상강행실도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이 유교윤리, 도덕의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이 뭐냐?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글자를 만들었어요. 바로 한글로 창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글을 모르면 어떤 방법이 있냐? 제일 좋은 방법, 바로 그림이죠. 그래서 이 상강행실도의 특징은 한글과 그림이 같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효자 이야기가 있으면 이 효자가 어땠는지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인지를 글자로 합니다. 그래서 왜 어린이들 책이 거의 다 동화책들이 다 그림과 글이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당시에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상강행실도는 글과 그림이 같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책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농사직설 중요한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떤 것이냐? 조선시대 때는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전까지 이 농사책들은 다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중국의 풍토랑 우리나라의 풍토, 땅과 그 기후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농사책만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좀 실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농사책을 보고 그대로 하라고 했더니 이게 약간 농부들이 이 책대로 했더니 안 자라는데 벼가 제대로 안 자라요 하고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님 어떻게 하냐? 야, 우리의 땅과 우리의 기후 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사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전국의 관리들이 쫙 보내요. 쫙 보내서 어떻게 하냐? 청북 지역의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하냐? 청북 지역의 농민한테 물어봐요. 여기 농사 어떻게 지면은 좀 대박 나요? 그래서 청북 지역의 평택시 청북구에서는 이렇게 농사 지었더니 벼가 많이 자란다더라. 또 저기 강원도까지 갑니다. 강원도 갔더니 강원도는 벼가 안 자라고 감자를 많이 심었더니 잘 자란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제가 오류 수정할게요. 감자 이때 없었습니다. 밭농사를 보여줬더니 잘 자란다더라. 자, 종쳐서 정리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관리를 다 파견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책으로 만든 게 농사직설입니다. 그 농사직설의 내용은 전라도 지역의 어떤 지역은 이렇게 농사 졌더니 잘 된다더라. 이렇게 농사 지세요. 경상도 지역은 이렇게 농사 지면 된답니다. 강원도 지역은 이런 게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의 각 지역의 풍토와 지리에 맞게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준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성들이 이 농사직설을 보고 우리 고을에는
이런 농작물을 심고 이렇게 농사지면 잘 되겠구나. 그래서 각 고을마다 이렇게 농사 직설, 각 고을의 실정에 맞게 농사법을 알려준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을 급증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끔 알려준 농사책이 바로 농사직설이다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책이고, 네 번째, 칠정산입니다. 이 칠정산이 무엇이냐? 흔히 말해서 달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 우리 여러분 달력을 중국의 기준에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왜 그동안 중국의 기준에 맞췄냐? 중국은 이제 중화라 그래서 자기들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조공책봉이라고 해서 우리는 황제, 너네는 우리가 인정해준 왕, 이런 식으로 약간 조공책봉의 질서, 사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을 황제로 모시고 우리는 왕으로서 약간 아래 관계에 있는 위치여서 모든 거를 중국의 기준으로 맞춰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중국에서는 지금이 오후 12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지금의 일식, 달이 가려지고 일식과 월식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일식과 월식의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위도와 경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위도와 경도에 맞게 달력을 하나 새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칠정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도와 경도에 맞게 달력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칠정산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의 달력, 우리나라가 이때쯤에 비가 온다, 이때쯤에 가뭄이 온다, 이때쯤에 해가 좀 강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기준에 달력을 맞춰야만, 그 천체 움직임을 맞춰야만 농사 질 때 농민들이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때쯤 7월 중순쯤에 장마가 온다더라. 그래서 왜냐면 중국 기록에는 6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랑 기후 날짜가 다르잖아요. 농민들이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만 달력을 만들어야만 이제 농민들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농사법을 대비할 수 있죠. 당시 언제 비가 오고 언제 서리가 오고 또 언제 가뭄이 오고 이런 거 대비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준에 맞춘 역법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책, 향약 직선방입니다. 이건 어떤 책이냐?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들을 안내해준 책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이 아프면은 주변에 병원들이 많으니까 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백성들이 아프면 의원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근데 의원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매우 부족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인간 율법을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 다리끼가 나면은 소금을 이렇게 막 묻힌다거나, 눈에 다리끼가 나면 예를 들어 어디가 고름이 터지면은 이거를 어디 쪽쪽 빨거나 이렇게 빨아서 고름 태 뱉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2차 오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진짜 뱀에 물리면은 뱀의 이거 독을 입을 뺀다 이런 거 있는데, 뱀의 독을 입을 빼는 순간 빤 사람도 죽고 이거 뺀 사람도 세균감염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건데,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민간요법에만 따르니까 세종대왕님이 되게 안타까워서, 야, 우리나라 풍토에 나는 약재들을 이 책에 다 실어서 백성들이 내가 아플 때는 이런 약을 먹으면 되는구나. 꼭 의원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이 약을 먹으면 되는구나. 주변에서 나는 이 약재들을 먹으면 되는구나. 이걸 좀 알려줄 수 있도록 책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만든 책이 향약 직선방입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좀 약간 잘못된 지식에 따라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의원이 없더라도 스스로도 이 약재들을 구해서 흔히 집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약재들로 손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책을 만들어줬는 그게 바로 향약 직선방이죠. 이 마지막 세 번째 과학기술의 발달인데, 교과서 한번 161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다 161쪽 폈죠. 161쪽에 여기 보면 그림에 여기 과학기구, 조선초의 과학기구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번 차시에서 시험에 나올 주제는 이 5가지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 방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거는 역사책이고, 이건 도덕책, 그리고 이거는 농사짓는 책, 역법서, 이거는 약간 의학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 특징들을 한번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과학기술의 발달, 여기서 이 5가지 조선시대 때 기구를 한번 얘기해보고자 해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여러분이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기구고,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가끔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식으로만 들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첫 번째는 혼천인데요.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천체 과학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별자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과학을 보는 건데요. 정말 대단한 점은 아마 이거는 설에 따르면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다, 아니면 고려 때부터 있었다 라는 설이 있는데, 정확히 우리나라 문헌에 나오는 것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라는 문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도 이렇게 천체 과학기구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의 이 혼천이, 이 모습은 아마 세종대왕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앙불루라 해서 해시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옛날에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시간을 해보고 대충 몇 시겠구먼 막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정확히 몇 시다 라고 이제 앙불로 해시계를 알려주는 것이다. 해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관측 기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간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인데, 그러니까 약간 혼천이의 조금 축소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이제 각도기를 딱 재서 이 별자리를 따르니까 대충 지금이 계절이 몇 개, 시기가 계절 중 겨울이고, 저 별자리가 어떻게 이동하고 말해서 하늘의 이제 별자리에 따른 이동을 좀 측정한 건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별자리, 하늘의 움직임, 생이 칠정산, 이게 왜 천체 측정이 왜 중요한가요? 중요한 이유는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언제 비가 많이 오고 언제 좀 서리가 오고 계절이 변할 줄 알아야만 농사에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하늘의 움직임은 그 농사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시대는 농업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나라의 경제와 관련이 가장 컸던 이 천체 측정이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체 측정이 중요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중요했죠. 네 번째, 치국인데 가장 많이 봤죠. 이 치국이는 빗물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우량,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 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 이제 똑같이 농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5번은 자경록, 이제 물시계인데 이거 실제로 여러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진짜 그 크기가 교실 끝에서 끝까지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엄청 커요. 선생님도 실제로 만들어진 모형을 서울 보문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경복궁 안에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데 정말 거대하고 큽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점은 이거 선생님은 그냥 어렸을 때 물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 그냥 시간 측정한 거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정말 대단한 거는 이 물에 흐르면은 이 시간에 따라 자축이며 진사오미라 그래서 쥐, 소, 호랑이 말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12간지 신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뻐꾸기 시계처럼 딱 나와요. 딱 나오고 종도 쳐줘요. 이게 몇 시인지. 그래서 이 자경로가 만들어진 이유가, 해시계는 낮에만 알 수 있잖아요. 해가 지는 순간 해시계는 해가 없으니까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경로는 물의 흐름에 따라 계속 그냥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니까 밤에도 몇 시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과학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지금 보는 과학기술들이 다 놀라운 점은 이 과학기술, 교과서에 나오는 이 모든 과학기술이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는데,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장영실과 세종대왕님의 일화를 다루는 영화인데 그걸 보시면은 얼마큼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을 사랑했고 장영실이라는 과학자가 얼마큼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할 얘기가 중요한데, 그럼 세종대왕님은 왜,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이런 게 있었다 하고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항상 그런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세종대왕님은 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이 수많은 책들을 편찬했으며 지금 교과서 161쪽에 나와 있는 이런 과학기술을 왜 만들었을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작업들, 바로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님이 정말 여러분 선생님도 앞에 수업할 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선생님은 어떤 왕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솔직히 세종대왕님은 너무 뻔한 답이니까 다른 왕들이 없죠.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막 공부해도 아무리 봐도 솔직히 세종대왕님만큼 훌륭하신 분이 또 있을까? 이런 분처럼 정말 백성들을 위했던 분이 또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을 얼마큼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화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세종대왕님의 오른팔들, 집현전 학살들과의 대화입니다.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을 때 집현전 학사들이 격렬히 반대합니다. 당시에 그 대화를 한번 보면은 어떤 대화가 있냐? 당시에 왜 집현전 학사들, 왜 그 세종대왕님이 뽑았던 우수한 학자들, 세종대왕님은 조선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훌륭한 인재들을 집현전이라는 그 학문 기구에 배치시킵니다. 배치시켜서 너네는 딴 거 하지 마, 너네는 정치하지 마, 너네는 그냥 연구만 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연구만 해. 이래서 그 정말 아꼈던 학자들이 그 집현전 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이 집현전 학자들은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하, 우리나라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사대한 나라입니다. 이 책들, 자주적인 책들을 만들고 이 자주적인 글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서부터 거리를 벌리고 우리는 중국과 독립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격렬히 반대합니다. 어찌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라기는 좀 그런데 중국의 사대한 나라로서 중국을 좀 윗나라 모신 나라로서 중국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글을 만든다? 이건 중국과 다른 글자를 쓴다는 거고, 우리나라가 농사법과 역법서과 이런 약들, 중국의 책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독자적인 책들을 쓴다? 이것 또한 중국에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현전 학사들은 중국에서 멀어져서 안 됩니다. 우리는 중국의 사들을 해야 된다 해서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이때 세종대왕님 답변이 뭐였냐?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중국에서 사들을 하지 않다는 게 아니냐. 난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을 황제로서 모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책들을 만들고 한글을 만든 이유는 백성을 위함이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뭘 가르쳐야 될까요? 당시에 조선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유교 국가입니다. 당시 유교 윤리로서 만드는데 이 유교에서 가장 핵심 원리가 뭐였냐? 백성들 누구나에게 마음속에 인간으로서의 본성, 그 옛날에 얘기했듯이 사당 같은 게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른 심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유교예요. 백성이라면 누구나 양심이 있다. 그 양지라는 게 있다. 백성이라면 누구나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르쳐주는 것, 바로 그게 유교의 목적이고, 그래서 누구나 백성들은 누구나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교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철저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유교 윤리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쳐주고 싶다.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은 야 봤다. 한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유교 윤리를 가르쳐주자니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쉽게 알려줄 수 있는 한글, 그리고 백성들이 손쉽게 알 수 있는 상강행실도라는 책을 편찬하지 않았느냐. 백성들에게 교화를 통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러자 당시에 집현전 학사 중에서 누구였지? 정찬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찬손이 상소를 올리는데 뭐라고 그러냐? 전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해서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안 변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상소를 해요. 이때 세종대왕님이 정말 화를 내십니다. 정말 세종대왕님이 당시에 집현전 학사들과 토론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시면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당시 이 글을 보면은 정찬손에게 한 말을 보면 정말 그 감정이 느껴져요. 정말 화가 나셨구나. 세종대왕이 뭐라냐? 야, 너 유학자 맞냐? 유교의 목적이 백성들을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건데 백성들이 고칠 수가 없어? 아무리 백성들에게 바른 걸 알려줘도 고칠 수가 없어? 너 유학자 맞냐? 내가 지금 한글을 편찬하고 이런 책들과 과학기술을 만든 이유가 뭔데?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 유학자로서 가치가 없구나. 너 유학자로서 넌 잘못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 파직. 그래서 파직시켜버립니다. 당시에 세종대왕은 이렇게 철저한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바로 백성들에게 올바른 삶을 가르쳐주겠다. 백성들을 잘 살게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내가 한글을 만들고 백성들을 위해 이런 책들을 만들고 백성들을 위해 수많은 과학기술을 만드는 이유, 바로 백성을 위함이다 라고 해서 그러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세종대왕님은 정말 훌륭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강행실도라는 책을 앞에서 언급했는데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이 상강행실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학습 목표, 상강현실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보기인데, 상강현실도의 책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강현실도란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에게 유교윤리, 도덕의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고, 이 책의 특징은 글과 그림이 함께 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더라도 좀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같이 다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상강현실도를 만들고 훈민정음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만든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 하나,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는데요. 세종대왕님은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백성들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올바르게 가르치고 얘기해주면 백성들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잘 살 수 있다. 누구나 잘못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되게 큰 감동을 얻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좀 약간 싫어하는 말 중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 문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학생들은 영원히 문제 학생이다? 라는 게 성립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떤 학생들, 모든 학생들도 다 소중한 존재이고 정말 좋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이 잠깐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다 해서 잠깐 문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약간 반항심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학생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 학생도 올바른 삶,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될 놈은 되고 안 된 놈은 안 된 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가 안 좋은 것에서 다른 쪽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항상 학생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얘기해주는 게 선생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역사를 모르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삶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또 조언을 구하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선생님도 그 결론되고 안 되면 안 된다 해서 좀 많이 그걸 반대한 케이스 중 하나예요. 왜냐면 선생님 진짜 학창시절이나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조용하고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되게 소심하고 말도 남들한테 막 말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선생님이 약간 보고를 하는 당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과 좀 많이 말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좀 많이 말을 하고 좀 남들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변하더라고요. 좀 약간 성격 자체도 남들 앞에서 좀 당당히 얘기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좀 논리정연하게 잘 얘기를 해서 발표도 할 수 있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나는 좀 이런 성격이라 좀 나서기 좀 무서워. 나는 이런 환경이라서 어쩔 수 없어. 내 행동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그 환경과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 극복한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선생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주변 어르신들이나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거와 관련돼서 한번 여러분이 상강현실,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거 하나 잘했다. 정말 내가 훌륭하게 잘한 행동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그 패들렛, 그 어플, 여러분 그 링크 걸면 패들렛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왜 그림 그려서 항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패들렛을 항상 이용하는 이유는 항상 그 결과 작품들을 여러분 친구들끼리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거기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반에다가 올리기를 통해서 자신이 글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시 사례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선생님도 한번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그 일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서 한번 패들렛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예시 사례를 보고 자기가 한번 살면서 정말 와, 나 이거 하나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그런 사례를 담아서 그 과제에 게시판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대왕의 업적과 이 상강현실도의 학습 목표를 보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 책들 조선왕조실록, 상강현실도, 농사직설, 칠정산, 상각지선만 이러한 모든 책들은 이 조선시대 때 백성들을 위해서 편찬되었다라는 걸 잘 아시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고 많았고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과제 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참고로 크롬, 마이크로 엣지,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 또는 엣지 또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질문해주세요. 끝!